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뉴스, 요거, 야, 54분 만에 1,000억 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비트코인 1,000억 개가 털렸어요. 업비트. 정확히 업비트가 말씀하면 해킹 당한 거죠. 예. 네,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있는데 어떻게 1,000억 개가 털릴 수 있겠어요? 이 무식한 질문. 예? 예? 비트코인 초딩도 아니고 말이야. 초딩도 알겠다 이거. 네네. 그렇구나. 1,000억 개면은 이제 네. 일단 존재하지도 않고 이게 숫자가 지금 몇십조가 몇백조나 아무튼 네, 그냥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1,000억 개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네.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솔라나 계열이라고요. 예. 이제 그 뭐 이더리움 계열, 리플, 솔라나 계열 뭐 이런 이제 계열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솔라나 계열 코인들이 주로 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00억 개 정도가 털렸고요. 이게 오전 4시 42분부터 오전 5시 36분까지 이렇게 털렸고 새벽에? 새벽에. 그러니까 일단은 솔라나 계열 다 막아버렸고요. 입출금을. 그다음에 있다가 혹시 모르니까 전체 디지털 자산을 다 입출금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있어서 이제 사건 수습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해킹을 인지하고 나서 긴급 회의 열고 이제 막고 했는데 외부로 공표한 거 우리가 해킹 당했어요라고 얘기한 게 언제냐면 처음 일이 터지고 나서 한 6시간 지난 다음에 근데 하필 그 사이에 예. 업비트하고 두나무죠. 업비트 예.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잔치 날인데 고객들은 피해 본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뭐 그렇진 않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해킹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이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약간 의심하는 거는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기자회견 하는데 재 뿌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뒤늦게 발표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고객 피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없어요? 이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제 사고가 나면 이 코인 가운데는 이제 고객 코인과 이제 그 회사 코인이 섞여 있거든요. 예. 근데 주로 핫 월렛이 털리는 거기 때문에 고객 코인이 털리는데 문제는 피해가 있냐라고 보면 그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의 경우 특히나 이제 5대 거래소라고 하는 대규모 거래소의 경우에는 고객 피해가 0원입니다. 왜? 그 회사가 자기들 돈으로 다 물어줘요. 아 그렇게. 네네네. 왜냐하면 예. 안 물어주면 예. 그 어디 발붙이고 장사하겠어요? 좀 그나마 다행이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제 되게 짜잘한데 막 이런 데 말고요. 예. 좀 규모가 크고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예. 감사를 받는 대형 거래소, 그러니까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대형 거래소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다 자기들 돈으로 물어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도 이거 1,000억 이게 시가총액으로 하면 얼마예요? 시가총액으로 하면 한 450억 정도? 450억? 네. 그거는 고객들은 손해는 없고 네네. 업비트에서 물어준다. 이거 조 단위로 버는데 그것 좀 돈 물어줘. 많으니까. 다 물어줘요. 돈 많은데 네. 네이버랑도 이제 한 식구인데 뭐 돈 맞아요. 많은데 450억? 사실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업비트가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450억이면 뭐 업비트 입장에서 뭐 네. 절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건.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어쨌든 해킹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해킹 사고니까 막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거래소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요?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예.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다 무슨 버뮤다 뭐 약간 좀 그런 조세 피난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고객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는데 일단 자기들이 뭔가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개를 이제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분기마다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코인 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이제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규정에 따르면 국내 이제 그 거래소 관련 규정에 따르면요. 아까 제가 핫 월렛에서 털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핫 월렛에 아니라 콜드 월렛 보관 비율이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보관하고 있었고요. 콜드 월렛에. 자, 여기 그러면 이제 표정이 콜드는 뭐고 핫은 뭐냐 약간 이런 말. 네. 고란 기자님이 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시면 진행자가 영혼이 나갔는데 핫 원래 코인 원래 못 알아듣는 느낌인데 네. 딱 느낌이 받으셨죠? 네네. 예. 그게 뭐냐면 몰라요 저는. 네. 이 콜드 월렛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망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들어와서 콜드 월렛을 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은 80%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털어갈 수 있는 게 전체 거래소가 갖고 있는 자산의 20%밖에 안 돼요. 20% 나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FIU 규정인데 업비트는 자체적으로 이걸 90%까지 높였어요. 그러니까 해커가 들어와서 다 털어가도 10%만 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다 콜드월렛에 넣으면 좋잖아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 고객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인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인출하려면 콜드월렛에 있는 걸 핫월렛에 옮겨야 돼요. 그때 뭐가 발생하나?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수수료 발생하는 거 고객들한테 다 지우면 고객들이 그거 이용하겠어요? 자기들 돈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자기들 돈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너무 높으면 거래소의 운영 비용이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위험 때문에 일단 예. 80%는 규정, 업비트는 자체적으로 90%로 만들고 있어서 아마 해킹 사고가 발생해도 아까 제가 450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예. 앞서서 2025년 그러니까 올 2월에 바이비트라고 하는 세계 한 3위, 한 5대 거래소쯤 되는 곳이 털렸어요. 이때 털린 게 14억 달러, 2조 1천억이 털렸습니다. 많이 털렸네. 예. 예. 여기 2조 1천억 원 털렸어요. 이렇게 많이 털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 우리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규정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없어요, 별로. 아까 뭐 그 지각 네. 변동일 거냐, 점유율이 달라지냐 아닙니다. 그냥 여기 코인 사고 때문에 뭐 업비트 점유율이 뭐 5%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점유율 더 떨어진 건 업비트가 더 점유율이 더 내려갔던 거는요. 빗썸이라고 하는 경쟁사가 예. 엄청나게 이벤트를 하면서 각종 할인 및 혜택을 줄 때 오히려 업비트 점유율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렇구나. 해킹 사고보다.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원복됐어요. 이벤트 끝나니까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를 보죠. 4,100선을 회복했어요. 네. 그죠? 야, 그러면 이제 뭐 12월이니까 12월에 주가가 12월 초에 좋으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산타 랠리 이런 얘기 있는데 뭐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기대할 만하죠. 특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아마 4시 반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때 FOMC 4시에 열고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낮출 거라고 시장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낮추면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기대감 뿜뿜 하면서 아마 시장이 조금 산타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더군다나 이제 미국 시장 영향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랠리 펴고 아울러서 각종 정책 기대감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뭐 이런 거 나오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금 등에서 이제 약간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 투자를 해라라는 분위기를 좀 바뀌면서 수급도 개선이 되고 뭐 이러면서 아마 산타랠리 기대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에요. 그죠? 네, 이거는 뭐 1,400원대 환율은 뉴 노멀로 받아들여라라는 예.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환율이 내려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음.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상대적인 돈의 값이잖아요. 가치. 예. 그러면 우리나라 돈과 미국 돈, 달러 돈을 봤을 때 미국 돈이 더 그 수요가 많냐? 우리나라 돈이 수요가 더 많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돈이 더 수요가 많다. 미국 돈이 더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네, 수요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급을 하는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한 그 통로는 수출 기업들이 달러 벌어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국내 관광하는 예. 건데 사실 그거는 얼마 안 되고 수출 기업들이 벌어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수출 기업들이 벌어오는 달러를 가지고 재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바꿔요. 환전을 일단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둔다. 미국에 쉽게 둡니다. 얘기하면. 거기도 예. 재추다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그러면 달러 수요가 과거보다 줄어야지 되거든요. 이 예. 상황이면 만약에 환율이 안정이 되려면 그런데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뭐 그 서학개미 얘기 많이 하는데 서학개미 투자도 늘었고 예. 이게 전부 이유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예전보다는 늘었고. 맞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또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직접 투자 3분기 기준으로 해서 경상수지 그러니까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달러와 기업의 직접 투자 더하기 증권 투자 이거 두 개 더한 게 맞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 들어서 3분기까지 수출로 고스란히 벌어들인 달러가 고스란히 해외로 나갔다. 금융 계정을 통해서. 달러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네, 맞습니다. 현상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냐? 그럼 네. 우리가 해외 투자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달러는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피요해질 것 같고 네. 미국에다 또 이제 1년에 얼마씩 줘야 되죠? 네, 투자를 네.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년 환율이 1,540원까지도 간다. 1,500 넘는 거 이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라고
뭐 자연 시각도 있던데 맞아요? 자연스럽진 않고 이거 이제 그 아까 1,540원이라는 숫자 때문에 살짝 놀라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실제로 1,540원을 말씀하신 분도 이 구간이에요. 1,410원에서 1,540원. 일시적으로 1,500원 돌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분도 평균 환율은 1,450원으로 전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원대 환율이 뉴 노멀이 될 거고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 어떤 이벤트 어떤 뭔가 수급 요인 때문에 1,500원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 있겠지만 사실 1,500원이라고 한 숫자가 조금 약간 민감하잖아요.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아마 아마 당국이 개입할 겁니다. 하나만 더. 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게 예전에 IMF 그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때 리만 때 그랬잖아요. 네.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 안 좋은 거 아니야? 펀더멘탈 안 좋은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과거에 지금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 측면에서는 수출도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환율이 오르면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아 수입 물가 비싸지고. 네. 그리고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해외 자산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평가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환율 상승과 함께 환율을 다시 그럼 1,300원대로 끌어내리느냐 이거는 지금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거고 그러면 정치가 할 일은 뭐냐면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원래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 가장 누적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테슬라. 물리적으로는 제일 많아요. 네. 누적으로. 누적으로. 네, 왜냐하면 올 들어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올 들어서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트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뭐예요, 그건 또? 난 그게 듣도 보도 못해가지고. 이더리움을 사서 모은다라는 전략을 취하는 기업인데요. 네. 아 예전에 한번 했는데. 네, 그죠? 맞아요. 예. 되게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트렌드에 진짜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누적으로 보자면 테슬라가 1등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주가가 급등했어요. 트럼프 측의 발언 하나로. 이게 트럼프가 지금 현재 그 얼마 전에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제네시스랑 미션 붙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느낌이. 이게 제네시스 미션? AI 행정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원자력 원자력이란다. 핵 그거 했던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죠? 죄송합니다. 오펜하이머 프로젝트인가? 아니야. 그거 스타게이트.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AI? 원자력? 그건 AI구나. 핵. 오펜하이머 프로젝트 맞나? AI판 맨하탄 프로젝트. 맨하탄 옛날에? 감사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네, 오펜하이머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써줬어요. 여기다 맨하탄이라고. 큼직한 글씨로. 네, 영화 제목이었죠. 오펜하이머는. 아무튼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른바 핵 이걸로 이제 우리가 강국이 되겠다. 군사력으로 이제 압살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AI판 맨하탄 프로젝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행정명령이 뭐냐면 우리가 압살하겠다 AI로. 그런데 요거에 이어서 로봇판 행정명령이 아마 조만간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적으로 AI와 로봇을 국가적 안보 차원에서 지금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테슬라가 로봇 측면에서는 사실 제일 앞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당연히 받은 거죠. 이거 그러면 지금 이 테슬라가 만들었던 그 옵티머스라고 하던데 이름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이게 4년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로봇이 이렇게 막 춤을 췄어요. 저 뭐야 했더니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옵티머스를 보면 이게 걷는데 약간 얘가 이렇게 뒤뚱뒤뚱거리면서 너무 늦게 걸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데 맞아요. 이거 폼이 잡혀있네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되게 뭐랄까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4년 만에 너무 발전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머스크가 꿈꾸는 이제 로봇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게 진짜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AI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로봇을 전략산업으로 키운다. 이거는 다 누구 때문이냐?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도 로봇 만들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지난해 샤오펑이라는 전기차 업체가 있어요. 여기가 아이언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얘가 사람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캐러크, 엉덩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캐러크를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아까 옵티머스는 보면은 이게 로봇이라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근데 아이언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근육
하고 그다음에 피부 질감 이걸 앞 밖에다 이제 붙인 거예요. 음.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걸으니까 야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나왔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냐면 야 이거 사람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뒤에 이제 이른바 등 쪽에 이제 지퍼를 열어가지고 예. 사람 없어라고 해서 내부 골격과 구조를 공개하고요. 피부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안에 뼈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로봇가 미국 로봇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그게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을 따지면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중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속도감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양산 능력입니다. 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고. 아니 왜냐면 중국은 그런 거 개발할 때 규제가 없으니까 맞아요. 공산당에서 해라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중국이 아까 로봇 산업이 되게 발전했다는 게 뭐냐면 예. 연초에 1월 얘기인데 젠스낭이 CES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할 때 뒤에 로봇을 쫙 세웠어요. 그때 이제 14개인가 로봇 세웠는데 그 중에 6개가 중국. 예. 이 미국 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6개가 중국인데. 이 정도로 중국이 로봇 산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들린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